오늘 우리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영권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나요? 예, 국내 증시는 12포인트 오른 2111.8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소폭 하락 출발을 했지만 환율 안정과 중국 증시 강세 소식에 힘입어서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7.65포인트 오른 72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고 기관은 2천억 원 매수 위로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와 종이 목재, 의류정밀 업종 2% 이상 올랐고 건설과 철강, 금속, 유통업종도 1%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오늘 어땠나요? 예, 아시아 증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가 0.34% 오르면서 4월 연속 상승 마감을 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2.58%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관세 부과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미중 무역 협상도 기대감이 좀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월 만에 하락하면서 4.8원 내린 1180.4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오늘 LG전자가 6% 이상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스마트폰 사업이 그동안 적자가 있었지만 하반기부터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G 스마트폰 V50의 판매 실적이 기대 이상이어서 특히 화웨이 제재에 따른 수혜까지 기대가 된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오늘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내일은 투자자들이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최근 투자 심리가 안정되면서 코스피가 4일 연속, 코스닥은 7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빠른 속도의 반등으로 인해서 상승 피로감이 좀 생겨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목별로 매물 소화 과정 확인하면서 가격 매력이 남아있는 우량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곧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은 누진제 폐지 쪽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성은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다고요. 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민간합동 태스크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공청회에는 소비자와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부와 한전 관계자, 전문가 그리고 소비자들이 누진제를 완화할 것인지 완전 폐지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누진제에 대한 여론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한전은 현재 온라인 의견 수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누진제 폐지를 지지하는 글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전체 800여 건의 글 중에 700여 건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3일 토론회에서 민간합동 TF는 여름철 누진 구간 확대안과 여름철 누진 단계 축소안, 그리고 누진제 폐지안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40% 이상의 국민이 누진제 폐지안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전기료 부담이 느는 가구가 1,400만 가구 가량 되고 한전의 부담도 늘 수 있어 일부에서는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안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개편까지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네, 토론회와 공청회를 마무리한 TF는 곧 산업부와 한전의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 개정과 정부의 인가신청 심의 등을 거쳐 개정이 완료됩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전기료 개편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한진그룹의 경영권과 상속을 둘러싼 남매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조현민 전무에 이어서 조현아 전 부사장도 곧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남매 간의 갈등이 해소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조현민 전무에 이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요? 네, 오늘 오전 조현민 전무는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으로 출근했습니다. 가족 간 상속과 경영 승계에 대해 협의가 잘 이루어졌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전무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짧았지만 분명한 답변에 비춰 일부에서는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언니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복귀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경영 복귀에는 문제가 없나요?
네, 조 전 부사장은 오는 13일 관세법 위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한진그룹 관계자는 징역형이어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등기 임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남매 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일각에선 세 남매가 각각 대한항공과 칼 호텔 네트워크, 진에어 등을 이끌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의 경영권을 뺏길 경우 총수일가 모두에게 손해라는 점이 작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상속세 비율과 경영권 행사 범위 등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합의 내용과 이행 여부, 그리고 2대 주주 KCGI의 움직임에 따라 남매 간 관계도 유동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자본 적정성과 지배구조 등을 통합 감독하는 위험관리 실태평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위험관리 실태평가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는 건가요? 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위험관리 실태 평가를 시작합니다. 매년 2-3개 그룹을 선정해 위험관리 실태와 자본 적정성, 위험 집중과 내부 거래, 소유 구조와 이해 상충 등 4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고 평가 결과는 전체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4등급 이하로 평가를 받는 그룹은 경영 개선 계획을 당국에 제출토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통합 감독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 등 일부 금융계열사들의 자본 적정성 비율 관리가 낮아질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손 기자, 7개 금융그룹의 자본구제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도 나왔다고요? 네, 이 시뮬레이션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본 자본 비율에서 중복 자본을 빼고 또 계열사 간 전이 위험 등을 고려한 자본 비율 산출치인데요. 7개 금융그룹의 평균 자본 비율은 181%로 나타났습니다. 그룹별로 보면 미래에셋이 125.3%로 가장 낮았고 현대차가 141.5%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화는 156.9%, 롯데는 168.2%를 각각 기록해 안심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롯데의 경우에는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매각이 완료되면 해당 규제에서 벗어납니다. 삼성의 경우 자본 비율이 220.5%로 가장 높았지만 이는 삼성에 해당되는 집중 위험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28조 원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 집중 위험을 산식에 포함하게 되면 자본 비율은 135%까지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의 급여를 올릴 때는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조합장들의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어떤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 때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후 이뤄지도록 개선됐습니다. 기존에는 조합 임원의 보수나 선임 방법,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바꿀 때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장이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이나 상여금을 맘대로 올리는 등의 일이 잦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불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전문 조합 관리인도 조합 등기 사항에 추가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는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일 때 변호사나 회계사 등이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로 각 지자체장이 관리인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합장은 등기사항 목록에 들어가 있는 반면 관리인은 조합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대리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송이나 계약 업무는 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전문조합 관리인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가 돼서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와 소송, 계약 등의 업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이르면 연내 다른 은행의 예금도 대출 심사에 반영할 전망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거나 대출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할 때 다른 은행의 대출을 고려해 빌릴 수 있는 돈을 정합니다. 그러나 예금을 비롯한 자산은 은행 간 내역을 공유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예금 자산이 많으면 신용도 평가에서 가점 요인인데도 금리나 대출 한도 산정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당국이 다른 은행의 예금 자산을 대출 심사에 반영해 금리를 인하하거나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에서 연내 도입 목표에서 시스템 구축 논의 중인 건 맞고 실무자들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나 봐요. 이제 대출 심사 시스템에 어느 정도 선만큼 반영할지에 대한 거를 결정하는 거죠. 돈 빌리는 사람이 동의할 경우 은행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당 고객의 다른 계좌를 조회한 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손쉽게 입출금이 가능해 변동성이 큰 예금의 특성상 예금을 일률적으로 금리 산정에 반영하긴 다소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 호조세가 올 들어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정부의 씀씀이는 점차 커지면서 누적된 재정 적자가 4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김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거친 국세 수입은 109조 4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거친 금액보다 5천억 원 적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한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1년 목표로 잡은 세금에서 실제로 거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도 같은 기간 3.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세수를 거둬들이는 속도가 지난해보다 더디다는 의미입니다. 지방 소비세가 작년보다 올해는 더 지방으로 이전되거든요. 유류세란 세금도 올해는 15% 인하율을 적용했지 않습니까? 지방 소비세라든지 유류세 정도만큼은 작년보다 줄어든 요인이라서 세금은 덜 거치고 정부 씀씀이는 커지면서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지난 4월까지 38조 8천억 원 누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조 2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적자 규모로는 지난 2011년 이후 최대입니다. 40조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프로 정도의 관리 재정 수지 적자라면 CDP 대비에 이건 감내하기 어려운 재정 규율을 통해서 이 좀 지출을 이걸 통제를 안 하면은 무지하게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년에 500조 원 넘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해 복지와 고용 지원을 늘릴 계획이지만 지금 같은 세수 부진 상태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이 통사들은 5G 관련 연구시설을 외부에 잇따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KT가 판교에 5G 오픈랩을 추가로 개소했다고요? 네, KT가 지난해 9월 서울 오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 이어 판교의 두 번째 5G 오픈랩을 열었습니다. 판교 KT 5G 오픈랩은 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스타트업과 일반 개발자 등 누구나 5G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T는 판교의 유명한 스타트업 인프라와 협력해 창의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네, 다른 이 통사들은 어떻습니까? 네, 오픈앱을 열어 콘텐츠 개발을 돕는 것은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 서울 마곡사옥에 5G 이노베이션 랩을 열었습니다. SK텔레콤도 이미 기존에 운영 중인 T-오픈랩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들의 5G 관련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5G망을 이용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스타트업 벤처폴리스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이 통사들이 5G 오픈랩을 놓고 경쟁하는 이유는 뭔가요? 결국 5G 시대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콘텐츠입니다.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영상이나 게임 등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가 시급합니다. 그동안 통신 인프라에만 주력했던 통신사들의 기존 인력과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등과의 협력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지난달 우리 조선업이 LNG 운반선 수주 호조로 석 달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수주 1위를 탈환했습니다.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선박 발주 34척 중 16척을 우리 업체가 수주했습니다. 중국은 8척에 그쳤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 에센스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나섭니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모두 52개의 제품을 선정하고 미생물과 세균 검사를 실시해 다음 달 중 결과를 발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에센스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반점이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와 6천 건 넘는 청원 추천을 받았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ESS 화재 원인은? 정부가 5개월 만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화재 원인 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원인으로 복수의 요인이 지목되면서 관련 업계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우선 이번 이 정부 대책, 조처에 대해서 지금 업계 반응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정부 조사위원회 발표가 나오고 업계에 좀 문의를 해봤는데 업계는 1차적으로는 가동 중단이 해제돼서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화재 원인 조사와 관련해서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밝힌 원인들을 보면 하나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개연성 있는 여러 개의 원인들이 나열이 됐습니다. 때문에 이 전방위적인 대책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화재 원인 제거도 불확실하다는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원인들이 나온 걸 보면은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이게 위원회가 명확하게 있다 없다라고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조사위원회는 일부 배터리에서 나타난 셀, 그러니까 셀은 배터리의 최소 단위인데요. 일부 배터리에서 나타난 셀의 결함이 곧장 화재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화재를 일으키는 간접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앞서 보여드린 4가지 이유에 더해서 한 가지 조건부 이유를 덧붙인 건데요. 문제는 이런 애매모호함 때문에 그동안 ESS 시공사 또 시스템 구축 기업과 배터리 제조사 간 공방이 더욱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 이들은 ESS 화재의 원인으로 서로를 귀책의 사유로 지목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조사위원회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특정 부품이라든가 뭐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제 원인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원인에 대한 책임 문제는 일단 정부는 원인을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규명한 거고요. 기업의 운용 기준이라든가 약관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가 다룰 부분이 아니고 그 사업자들 간의 분쟁이나 뭐 소송을 통해서 다뤄야 되는 부분. 네, 산업이 얼른 정상 복구돼야 될 텐데 그동안 가동 중단으로 업계가 얻은 피해가 작지 않죠? 맞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신규 ESS 수주는 물론이고 그동안 이제 수주를 받았던 것도 발주 제품의 납품이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시공사와 제조사의 손실 규모가 불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은 ESS 사업에서만 1,200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삼성 SDI 역시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전국의 ESS 설치 사업장 1,500곳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가동 정지 혹은 감축 권고를 받은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밖에도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위해서 ESS를 설치한 전국의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피해를 받은 피해도 컸던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산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재가동은 시작됐지만 이 산업이 다시 살아날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공업계 관계자들은 또다시 불이 나면 완전히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명히 불은 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발주를 많이 하려고 하더라도 겁나서 단건으로 발주를 해야 되겠대요. 많이 발주하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샀다가 안 하게 되면 다 빚덩어리 되잖아요.
네, 한편으로는 보험사들이 그동안 이제 ESS 화재가 난 사업장들의 보험금을 내줬는데 이번 원인 발표만으로는 보험사들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 여파가 보험업계로까지 퍼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 족쇄 풀리나.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거쳐서 가업 상속 공제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그동안 꽤 엄격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떤 식으로 완화가 된 건가요? 네, 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혜택을 주는 대신에 10년 동안 자산과 업종, 고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정은 이 사후 관리 의무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 이렇게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업종 변경 범위도 함께 커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만들던 기업이 제빵업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사를 통해 의약품 제조 기술을 가진 기업이 화장품 제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한 몫에 내던 상속세 부담도 좀 나눠낼 수 있도록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조세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서 납부하는 연부연납 특례라는 게 있는데요.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최대 5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20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고 있는데 이를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업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전 2년 동안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이런 조건도 삭제했습니다. 반면에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이나 일정 규모의 탈세, 회계부정에 따른 이 벌금형을 받을 시에는 공제에서 배제하고 사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장 기자 막상 재개 쪽은 반응이 좀 시큰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재개는 현행 3천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공제 대상을 5천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공제 금액 확대 등도 재개 요구 사항이었는데요. 여기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도 거센데요. 부의 대물림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는 이 소수계층을 위한 혜택이라면서 불평등 해소를 주장했던 정부의 잘못이다. 이렇게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이슈로 넘어갑니다. 분양가 심사 기준 강화. 분양가 심사 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는 이달 24일 전에 분양 보증서를 받아야 조금이나마 비싼 값에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오수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이 아파트를 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재건축조합의 분양가 줄다리기가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지난 4월 분양한 강남구 일원동의 아파트 가격에 맞추라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아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굉장히 격차가 많은 것이 부동산의 가격 격차입니다. 강남권에서는 압구정동, 그다음에 청담 삼성, 그다음에 대치, 그다음에 개포 일원, 그다음에 수서, 그다음에 자곡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조합은 다음 주까지 회의를 열고 보증공사가 요구한 분양가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아예 후분양을 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이 재건축 단지도 분양 보증을 빨리 받기 위해 젠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받으면 지난 4월 인근에서 분양한 아파트 값의 100%를 넘지 못하는데 그 전에 받으면 110%까지 분양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빨리 보증을 받아 이달 안에 분양 절차를 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도 대의원 회의와 시공사 논의를 거쳐 오는 24일 이전에 분양 보증 심사를 받을지 분양을 연기할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분양을 앞둔 곳에선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은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시세를 넘지 못하는 분양가에 아예 재건축 사업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이렇게 수익성이 낮아지면 그만큼 재건축을 망설일 조합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가뜩이나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성이 떨어진 마당에 분양가마저 이제 통제받는다면 아무래도 재건축 사업을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늘어나는 그런 조합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에게 먼저 들어보시죠.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것은 일반 분양가인데 일반 분양가를 많이 못 받게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환경이 그만큼 나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 안에서 이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분양을 하고 있는 곳이 모두 643군데나 됩니다. 또 서울에서 이제 재건축 연한인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지난해 기준으로 28만 6천여 채쯤 되는데 서울에 있는 전체 아파트 159만 채 중 약 17% 규모입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5만 8천여 채가 서울 강남 4구와 양천구에 몰려 있습니다. 네, 수요가 높은 강남권 등의 재건축이 줄어들면 결론적으로는 또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네, 뭐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수도권의 신도시처럼 이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에서 이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을 포기하는 곳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도 몇 년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06년도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작됐을 때 상당수 재건축 조합들이 이 사업을 뒤로 미루거나 아예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네, 뭐 그 아파트 시장 동향을 이야기할 때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든지 뭐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이런 아파트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두 지은 지 40년 이상 된 아파트고요. 곧 재건축만 되면 새 아파트들을 받는 데다가 이 수억 원의 시세 차익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아파트값 상승기에는 다른 아파트보다 이런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더 크게 올랐고 이에 따라서 주변 아파트값이 함께 오르는 그런 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분양가 산정 규제 강화로 재건축 속도가 크게 느려지거나 아예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이 재건축 아파트들의 그 투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오름세 역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이 좀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는데요. 나중에 재건축 관련 규제가 언젠가 완화가 되고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이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 서울 아파트 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100원 유료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샤프 3698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폐지하는 게 아무래도 시민들한테도 도움되겠죠. 여름에는 전기를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되니까 아무래도 가정에서도 많이 쓰게 되고 에어컨 같은 것도 많이 쓰게 되고 하니까 누진세가 폐지되는 게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세부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비싸니까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요. 누진제 자체는 이제 어떻게 없애줬으면 좋겠지만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누진제 폐지하는 데 대해서 찬성해요. 제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누진세가 있음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주부들 욕심에는 아주 그냥 폐지됐으면 좋겠고요. 예, 또 나라에서 또 뭐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우면은 또 전기세 많이 나가는 여름에 폐지해줬으면 좋겠어요.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기분도 좋고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국가적이나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주제가 누진제 논란입니다. 올 여름에도 전기요금 누진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는데요.
한쪽에서는 현행 누진제가 여전히 전기요금 부담이란 지적을, 또 다른 한쪽에서는 누진제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3가지 개편안을 제시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모양새입니다. 이 누진제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오후 토론에서는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석광은 에너지 시민연대 정책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샤프 3698로 의견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석 의원님. 네.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지난 2016년이었던 것 같아요. 누진제가 이제 6단계에서 3단계로 한 차례 완화가 되었는데 이후에 전기요금 부담이 좀 줄었나요? 네,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킬로와트당 보통 140원, 평균이 140원 이상이었는데 네. 지난해 평균 기준으로 지금 킬로와트당 한 120원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같은 기간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요금이 오히려 다 올라가는데요. 예. 우리보다 싼 나라들,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지금 140원 정도로 올라갔고, 뭐 유럽, 일본은 킬로와트당 250원입니다. 네. 예.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지금 전체 연료 가격이 올라간 상황을 봤을 때 네. 우리나라 전기요금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 김 교수님, 이렇게 되면은 부담이 많이 줄어들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국민들은 전기요금 걱정이 크단 말이죠. 이 전반적으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용과 가정용이 지금 분리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일본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우리보다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까? 많이 높네요. 높네요. 그러니까 250원이라고 했거든요. 예, 산업용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물론 이제 산업 경쟁을 위해서 네. 쓸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카드라고 봐요. 네.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일반 국민들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이 거의 뭐 힘들 정도잖아요. 불가능해요. 작년에 그렇게 더울지 누가 알았나요? 몰랐죠, 그럼 또 정말. 올 여름도 네. 전혀 예측하지 않고 자꾸만 여름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면 겨울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네. 거죠. 겨울도 지금 혹한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이게 모든 거를 7, 8월에 한정돼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인 이 계절적 요인까지 다 감안해서 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 두 부분을 같이 우리가 연결해서 네.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단순 비교로 이게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었으니까 좀 부담이 줄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네. 우리가 좀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과 효율성과 더불어서 자율성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요. 네. 이것이 어떻게 이제 반영되느냐는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관성과 효율성, 자율성을 보고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위원님,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올 여름 더위보다 더 걱정인 게 전기요금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정부가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았고요. 총 3가지 안입니다. 위원님이 이 3가지 안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은 어떤가요? 네, 지금 1안, 2안, 3안을 보면 1안은 이제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했었던 거를 그리고 지난해에서도 했었던 거를 반복하는 셈이고요. 2안, 3안이 거의 비슷한데 이제 2안은 이제 3단계 구간, 가장 많이 쓰는 네. 그 요금제를 아예 없애는 거고요. 3안은 이제 단일 요금제로 그냥 킬로와트당 125원대로 이제 다 단일 요금제로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라면은 이게 지금 이 3안이 지금 가장 지금 뭐 가장 뭐 지지도가 높게 나온다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소비자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가정용 전기요금은 이제 그 일반 재화를 생각하면은 다 가격이 똑같아야 되는데 왜 구간제로 나누느냐라고 하는데 가정용 전기요금은 이제 일단 저전압을 쓰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 비해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 비용이 이제 다른 용도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당연히 많이, 그러니까 특히 냉방 전력을 많이 쓰는 가구에서 이 냉방 시에 그 피크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발전기들을 동원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는데 그럼 당연히 그거를 그 구간은 지금의 기술 수준에서는 이제 구간별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3단계라고 해봤자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3단계가 지금 킬로와트아워당 280원인데요. 이게 좀 소비자들이 좀 착각하기 쉬운 게 3단계 시작이 400kWh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근데 그 400kW가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280원이 적용되는데 문제는 소비자들은 400kWh를 다 280원을 적용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400kWh를 쓰던 가구가 월 500kWh를 쓴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400kW 그러니까 100에서 그러니까 0에서 200까지는 1단계 요금을 적용받고 2단계는 또 이제 200에서 400kW인데 거기서는 또 2단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400에서 500kW만 이제 그 280원을 적용받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걸 500kW를 썼을 때 실제 단가로 나누면은 킬로와트당 한 175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본과 유럽을 말씀해 드렸는데 거기는 그냥 평균 요금이 네. 25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3단계라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전혀 높은 지금 국제적인 추세로 봤을 때 전혀 높은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소비자들이 네.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 분이 의견을 주셨어요. 2560님입니다. 네네. 누진세가 없어지면 전기를 아끼려는 가정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8539님도 비슷합니다. 누진제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지금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정책을 네. 펼칠 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느냐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전기 사용료가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네. 않느냐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4만이라는 거는 누진세를 폐지시킨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게 뭐냐면 이거는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도 비용을 내는 사람이 더 많다. 네.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한 880만 가구라고 한다면 이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1,416만 가구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하고요. 네. 또 누진세가 폐지가 되면 당연히 전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더 나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핵심은 뭐냐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낼 것이냐 아니면 그와 더불어서 지금 한전의 부담을 줄일 네. 방안도 같이 내놓냐를 가지고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정치권이나 정부는 이 한전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공기업에 대한 부분에서 네. 오히려 국민 부담을 굉장히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실제로 보면은 약 지금 뭐 여러 가지 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 500건 정도가 받았는데 지금 얘기하는 4만이 실은 많다고 하지만 정부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오히려 첫 번째 안, 그러니까 네. 누진제비의 구간을 좀 확대시키는 것이 오히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아마 주신 의견도 네. 4만보다는 이란 쪽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는 그러한 판단 속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신 게 네.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8539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긴 문자를 주셨어요. 사실 아까 누진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장 국민들 기분 좋은 정책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셨는데 소개하님 어떻습니까? 이 누진제 유지해야 합니까?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참 답답한 게 이제 누진제가 조금 약간 원시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그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이제 좀 굉장히 좀 단순한 요금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뭐 이웃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 미국 모두 지금 가정용 스마트 미터라는 것이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요금은 사실 시간대에 따라서 다 가치가 다릅니다. 12시에 썼느냐, 지금 뭐 오후 6시에 썼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 다른데 지금 그 다른 나라들은 다 지금 이 스마트 미터를 설치를 해서 이제 이게 이미 이제 그 시간대별로 요금을 부과를 하는 시스템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만 해도 그 보급률이 70%, 일본은 50%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 지금 산업용 말고 지금 일반 가정용은 거의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타까운데 사실은 그런 것들조차도 그 스마트 미터로 나가려고 하려면 사실은 한전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럼 네. 한전이 재정적으로 건전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스마트 미터를 보급하겠다고 약속을 한 게 지금 한전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인데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다 이제 한전 전기요금을 강력하게 억제를 하면서 한전의 재정적 여건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이미 11단계에서 과거 11단계에서 네. 6단계에서 3단계까지 지금 조정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일부 지금 즉 국민들이 좀 이것이 이제 이 3단계조차도 이게 좀 참을 수 네, 없다라고 할 수 좀,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최소한 이 체제만큼이라도 유지를 해야지 그나마 우리가 지금 그 전력 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뭐 그런데 실질적으로 네. 이런 정책 같은 걸 필 때는 네. 굉장히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소득층들은 전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누진세를 폐지하면은 네. 저소득층이 불리할 것이다. 뭐 대충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사회적 배려 계층이 아닌데도 누진세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지금 한전은 공기업인 거 동시에 뉴욕시에 그 왁스한전에 상장돼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주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배려를 해준다고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해서 누진세 적용을 예를 들어서 해서 확대시키고 하면은 작년 같은 게 3,587억 원이 지금 한전이 손해를 봤거든요. 네. 그 여하튼 간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란이 채택이 된다고 한다면 최대 많게는 2,985억 원까지도 아마 적자를 볼 것이다. 지금 공기업 한전이 1분기 때도 엄청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같이 검토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그냥 단순하게 내년 총선이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이 혜택을 받는 안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갈 길이 급해가지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누진세 관련 개편을 두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부담에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누진세 폐지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그러면은 누진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러 가지 다차원적으로 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한전의 경영에 있어서의 효율성도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은요. 한전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자율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공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정부 안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런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용과 더불어서 이 가정용에 있어서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와 더 나아가서 지금 나름대로 이 제가 지속성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책을 좀 강화시키려고 한다면 지금 뭐 여러 그 시민단체에서도 이 누진제 폐지돼야 된다는 걸 많이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합종을 정해놓고 거기서 다시 또 세분화시키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논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연구와 나름대로 전망과 거기에 합당한 대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석 의원님, 이번 개편안들이 전력을 많이 쓰는 가구에 대해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적이 맞나요? 네, 뭐 일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3단계를 쓰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한 9% 정도 됩니다. 대부분은 2단계에서 이제 2단계 소비자들이 약 48%, 1단계 소비자들이 43% 정도. 이게 이제 한전 통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뭐 1, 2, 3만 대부분 다 이제 결과적으로 3단계를 쓰는 소비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건 뭐 교과서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 가격 보조는 결과적으로 구매력이 큰 집단이 즉 고소득층에게 수혜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게 과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킬로와트아워당 280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불과 한 180원이 안 되는 수준이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지금 이게 좀 너무 성급하게 지금 3단계를 아예 폐지하거나 좀 그 단일화시키는 그 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정부 당국자들이 좀 이렇게 신중하게 지금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급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 교수님, 앞서서 이제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해 주시면서 이게 정말 혜택이 갈 곳에 혜택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당연한 해주셨는데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누진세 개편안에 대해서 세 가지 나온 거에 관련해서는
어느 안이 그래도 가장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그거는 뭐 타당성에 대한 문제와 현실성의 문제는 다를 거라고 네. 저는 봐요. 그러니까 현실성은 저 이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많은 가구, 1,600가구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무시한 상태에서 또 제4만이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보면 누진세를 폐지하는 안이 맞지만 네. 가장 큰 거는 오히려 혜택을 보지 않는 가구가 혜택을 보는 가구보다 2배 이상 많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땐 1,400만 명 가구가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요.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아니 한전 김종각 한전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두부값이 콩값보다 싸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전기료가 연료비보다 싸졌다라는 이런 왜곡된 전기요금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는 문제 속에서 이걸 단순하게 전기요금과 관련된 부분만 보지를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지금 탈원전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거와 같이 결합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한전이 공기업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하고 작년에도 분명히 정부는 얘기를 했어요. 이 한전의 부담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해 주겠다고 했지만 네.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올 수 있는 문제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인 거로 가져야죠. 단순하게 올해 뭐 겨우 여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네. 부족할 수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성 의원님 이렇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한전의 손실이 커지면 결과적으로는 또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결과적으로 한전이 재정적으로 안 좋아지게 되면 세금으로 메꾸든지 아니면 나중에 가서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올리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건 그것보다는 지금 한전이 지금 전 세계 전력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도 늘어나지만 또 전력망을 관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미터라든가 또는 뭐 비하인드 더 미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전되고 있고 중국이 우리보다 이미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데 한전이 사실은 이런 부분 지금 국내 전력 산업은 독점 그 시장이기 때문에 한전밖에 이런 부분을 투자할 투자자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전의 재정 건전성이 계속 안 좋아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선진적인 기술에 투자를 못 하고 그러니까 값싼 쪽으로만 계속 이제 투자를 값싼 설비 좀 기술은 낙후돼 있지만 좀 더 싼 연료, 싼 그 기술에만 투자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내 전력 산업 전체가 미래가 좀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그 한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꼭 한전의 무슨 그 소위 말하는 그 철밥통 뭐 논리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우리 국민 전체, 우리 경제 전체에게도 이게 바람직한 것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그 바라보고 네, 있습니다. 정부한테 꼭 좀 네. 요구하고 있는 건요.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유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2022년 현 정부가 5년 동안만 맞춰서 한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정부는 뭐라고 했냐? 한전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은 없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 인상은 없다. 그러면 이 모든 부담은 한전이 가져갈 수밖에 네. 없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서 전략 기술 투자가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나라보다도 이제 빠른 속도로 우리가 다시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는데 우리 정부랑은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8426님이요. 누진제는 폐지돼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산업형 전기요금을 개편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석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요? 그게 2017년까지는 맞는 얘기였는데요. 네. 그 이후에 요금을 산업용 요금 평균은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산업용 평균은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OECD 평균에 거의 근접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그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을 봤을 때 약 OECD 평균이 약 한 지금 180원인데 네. 우리가 지금 12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정용이 굉장히 많이 인하됐고 산업용이 일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그 가정용 대 산업용의 형평성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됐다. 근데 문제는 산업용 내부에서 오히려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제 가격 차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거긴 거기대로 이제 산업용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 산업용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 가정용을 네. 더 인하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두 분 입장을 정리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누진제 개편 방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먼저 김 교수님부터. 저는 그 시장 논리보다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의 효율성과 더불어 지속성, 그리고 안정성,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게끔 우리가 나름대로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 의원님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네, 해주시죠. 네, 이건 뭐 제 의견보다 이제 지난 2010년에 OECD 국제에너지기구, 세계은행 그리고 IMF가 공동으로 이제 그 권고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에너지 가격 결정 정책과 그 정책 그 의사결정 구조를 정치권에서 분리를 해라. 네. 왜 그러냐면 그리고 좀 자동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네. 이 의사결정 구조를.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다 보면은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치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듯이 좀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 전력 정책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중에서 공통점은 그거는 네, 확실하네요.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논리에서 이 전기요금은 좀 독립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석광은 정책위원 두 분과 함께 누진제 개편 논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즈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